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앤황의 레드문 라이징. 이 방송이 원래 생방송으로 나가야 되는데 생방송을 한 2분 정도 하고 이 중국의 미세먼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생방송이 중단됐고 그 이후에 한 30분가량을 생방송을 복구하려고 했지만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상황을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고요. 저희들 방송 장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사고가 하도 나서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도 결국 유튜브 생방송이 켜져는 있는데 실시간 스트리밍이 오프라인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 내부의 문제보다는 유튜브의 어떤 중계 쪽의 문제거나 아니면 유튜브 쪽에서 어떤 신고라든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방송이 끝나는 대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윤 선생님 뭐 방송은 꺼진 거고 근데 이 아까 미세먼지 이야기하다가 난리가 났는데 중국에서 이틀 있으면 이제 베이징에서 이틀 뒤에 서울 하늘이 황사가 온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핵심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통계 나온 거 봐도 한 5, 60% 저는 5, 60% 더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거짓말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한 7, 80%는 중국발 미세먼지죠. 우리 국토를 놓고 볼 때 지금 서해안 쪽이 유난히 심하거든요. 제주도도 의외로 심하고 그 동쪽으로 갈수록 좀 미세먼지가 덜해요. 지금 특히 일본 같은 데는 미세먼지 청정 지역이거든요. 일본이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볼 때 중국 원인이 큰데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미세먼지를 없애려면은 국민하고 바로 연관된 거 아니에요? 실생활하고. 그럼 중국에다가 항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한국 보고 너희들이나 잘해라.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한국이 진원지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참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데 물론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울산 현대차 가서 수소차 한다면서 그랬잖아요. 정부에 막대한 돈을 들여부어서 수소차를 하는데 앞으로 수소차가 되면은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얘기죠. 10년, 20년 후에 미세먼지 줄어들 거 기다리다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코가 막혀서 지금 못 살 지경인데 그건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냐. 그리고 또 원자력 원전 폐쇄 이게 원전 폐쇄를 하면은 이게 미세먼지 원인입니다. 원전은 미세먼지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원전을 줄이니까 대체 에너지로 화력발전소 하잖아요. 그리고 LNG 하잖아요. LNG나 화력발전소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국민이 고통스러운 거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중국 이 사람들은 우리는 개선됐는데 너네는 그 더 심해지면 너네 탓이다는데 중국의 지금 미세먼지 통계가 완전히 조작되었다.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실측정이 훨씬 높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미세먼지 통계조차도 조작해서 이 국제적인 문제에서 자신들이 빠져나가고 중국 그 국민들을 상대로도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정설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드 때도 얘기 한마디 뻥끗 못하고 당하다가 이 중국한테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지금 중국이 문제가 중국이 우리나라 쪽 해안으로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는 동해안이죠. 동해안 동쪽에다가 화력발전소나 이 오염물질 생산하는 걸 대량으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어떻게 보면 생활이 아니라 생명에 관계된 문제라고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어제 명동 지나가다가 외국인이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한국에 왔으면 방독면을 가지고 왔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 12일 날 베이징이 미세먼지 최고 농도였는데 13, 4일 날 산동성 백령도를 거쳐서 14일은 서울이 측정일의 최고가 되는 게 흐름이 확인됐는데도 대통령은 수소차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의 미세먼지 대책은 수소차, 전기차 예산을 늘려주는 게 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저감장치라고 공무원들 차량 이부제. 자, 어떻게 이 미세먼지의 덕을 현대 이 수소차가 볼 수 있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어제 발표에는 집집마다 수소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지만은 과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수소가 일종의 부분적인 보완은 되겠지만은 수소 에너지가
마치 무슨 보편적인 에너지로 간다라는 거는 좀 환상적인 이야기다라는 회의론도 많습니다. 그렇죠. 아직 기술 개발 중이고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가 산업 정책이 없잖아요. 예. 그냥 뭐 엉뚱한 쇼나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산업 정책이 없다니까 이제 수소 에너지를 산업 정책의 주요 아이템으로 삼은 거죠. 근데 이제 미래를 보고 우리가 준비한다는 건 뭐 바람직하지만 그게 기술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뭐 그런 얘기했어요. 수소차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상용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뭐 길게 투자는 할 수 있지만은 당장에 나올 건 없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개발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내수만 수소차가 이게 그 여러 가지 스테이션도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설비 투자 없이 우리만 개발했다고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국내만 수요만 갖고 그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가 지금 최근에 200%나 오르고 현대 기아차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문제는 옛날에 소니가 베타 방식이고 또 VHS 방식이 있었거든요. 비디오. 그렇죠. 근데 소니가 안 됐어요. 왜 안 됐게요? 국제 표준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차를 아무리 잘 개발해도 국제 표준이 돼야지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건 좋지만 지금 당장은 전기차라든지 뭐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전기차도 지금 실용화가 못 되고 있고 그렇죠. 하이브리드도 대량 보급이 되지 못하고 그렇죠. 부분적으로 희소하게 네. 있는데 수소차를 이야기하면서 미세먼지를 이야기한다. 참 황당한 일이고 어차피 자기 집에 갔을 때 뭐 집에 갈지 딴 데 갈지 모르지만 일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넘기고 보자라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얘기니까 뭐 나는 모르겠다 이거죠. 중국에 말하지 않으면 이건 사기 아닙니까? 중국에 당장 말해야죠. 그렇죠. 사드 문제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중국에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왜 중국에만 가면은 이렇게 움츠러드는지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물론 뭐 당당하게 일본한테도 할 얘기는 해야 되지만 일본하고는 필요 없는 또 마찰이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요. 일본 우리가 태평양 연안 한미일 3국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인데 그 축인 일본하고 저렇게 틀어진 건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북한하고 한 팀인 중국하고 그렇게 저자세로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보기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말 큰 걱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일본 경제는 그래도 완전히 꺼졌다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고 중국 경제는 꺼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이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배척하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부러 일본을 갖다가 지금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홀대하고 또 막 시비를 거는 모양처럼 하면서 일본에다가 지금 반일 감정을 민족적인 뭐 자극을 집중시키고 북한한테는 끝없이 주적도 폐기하면서 이래 가면서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치러야 될 큰 경제적인 대가로 저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대가가 엄청나게 봐야죠. 우리가 과거 IMF 외환위기 때도 일본하고의 좀 협조가 있었으면은 외환위기까지 안 갈 수도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끌어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하고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우리랑 중요 파트너하고 등을 돌림으로써 위기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중국 경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올해 중국 경제가 과거 10년 전부터 올해까지 경기 중에 최고 나쁘답니다. 최고 나쁘대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올해 경기가 최고 나쁘대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를 비교하면은 올해 경기가 제일 좋대요.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리막길이니까 내리막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아직 내리막이 완전히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이 중국 경제에서 제일 좋은 타이밍이 그렇죠. 이제 중국이 이 내리막 터널로 내려가는 게 이제 올해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세계 경제라는 거 시나리오가 세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세계 금융 위기가 오는 거. 지금 위기가 단기 조정이 끝나는 거. 세 번째는 긴 겨울이
시작되는 거, 빙하기가 시작되는 거. 예. 근데 세계 금융 위기는 아마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기관 건전성이 좀 좋아져서 저는 뭐 그거는 안 오리라고 봅니다만은 단기 조정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굉장히 단기 조정하기는 세계 경제가 지금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긴 겨울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래서 실물 이 리먼 브러더스 이후에 우리가 금융 완화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과다한 국가 부채가 또 많아요. 중국도 부채가 많고 국가 부채가 많고 또 세계 각국이 주요국들이 포퓰리즘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긴 겨울이 이제 시작되면은 방한복 입고 어떻게 동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버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위정자들이 안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걸어온 길이 금융 그러니까 완화라고 부르는 일종의 이 자본을 계속 시장에 지금 이 국가가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한 20조 달러 정도를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 뭡니까 Q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QE 양적 완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행태로 짧은 시간에 한 2, 3년 만에 돈을 시중에 풀었는데 그 이후에 세계 경제 상태는 일종의 마약에, 뽕에, 히로뽕에, 코카인에 칠해서 그 힘으로 살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끊어질 때가 돼가면 왜냐? 세계 경제가 계속 이렇게 마약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언젠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돈을 갖다가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를 양적으로 이제 회수하는.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가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에 다시 호황이다 반짝한다 했던 거는 마약밭인데 돈을 풀은 이 마약을 회수했을 때 과연 버텨갈 수 있는가가 의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보지 못한 길을 가다가 이제는 그래서는 지금 다 겁을 나가 계속 돈을 풀면서 갈 수는 없다. 그러다 세계 경제가 붕괴되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회수하려는데 그러려니까 이제 문제가 부작용이 곳곳에서 심지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독일도 어렵죠. 그런데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에 지금 금융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영국발. 프랑스도 지금 좀 심각하고 이태리도 심각하고 스페인 뭐 다 세계 각국이 지금 중대한 고비에 있는데 우리가 유비무한 태세로 이럴 때 준비를 잘하면은 이 겨울을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얘기 한마디만 보면 경제 의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경제 성장률이 경제 발전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 발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인 불평등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이랬거든요. 한국이 세계 이 성장 평균보다도 1.3, 4%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GDP 성장률이 2.66%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보다 마이너스 1%였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1%가 적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2.9% 성장했는데 세계 평균보다 그때는 0.1%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갭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때는 0.1%만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1%라는 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세계 평균보다 1%가 낮고 미국이 작년에 2.9% 성장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2.66이니까 미국보다도 그 2.한 3, 4%가 떨어진 거니까 우리가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진 거는 외환위기의 처음이에요. 외환위기의 처음이 아니라 뭐 한국이 소도 성장하고 난 한 30년, 40년 이래 처음일 거라고 봐요. 그렇죠. 원래 한국은 성장을 해가던 나라고 미국은 50년대, 60년대가 정점에서 꺼져가는 나라인데 그런데 한국이 미국보다 현재 성장률이 낮다. 외환위기의 장본인 나라인 그러니까 금융위기의 장본인 나라인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다. 심각한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12배잖아요. 그 나라가 거의 3% 가까이 2.9% 성장을 해서 계속 달리는데 우리는 겨우 2.66%를 해놓고 그것도 아주 뭐 턱도 없이 그 낮은 걸 성장해놓고 경제 발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 성장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성장도 억지로 정부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메꿔간 거 아닙니까? 그 중앙일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갖다가 하고 다니 모집객들이 703명인가.
그중에 다수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정부가 3조 원, 올해는 또 2조 3천억 정도 책정해 놓은 그 돈을 갖다 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신청 안 한 회사에도요,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깎아주면서, 의료보험료, 그 돈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터리로 돈을 일자리 예산 54조 풀고 그렇게 많이 해서 결국 만든 게 2.66%인데 그거를 경제 발전 국가 중에서 최고의 성장을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G20 국가가 평균 성장률이 3.7%였어요. G20에서 그렇다. 네, G20 좀 살만한 힘 좀 쓰는 나라 20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호주가 3.5%, 뭐 저기 다른 나라도 굉장히 터키 같은 데는 3.3% 뭐 이렇게 정도로 높이 성장하는데 못 해놓고 수치도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인 불평등이 세계 최고의 극심한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촛불 정신으로 경제 지금 운영을 바꾸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냐면은 지금 지니 계수라고 부의 불평등 나오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 0.316으로 156국 중에서 28등이에요. 부의 평등이 잘 된 나라 중에 순서가 우리가 28위예요. 그게 우리 국내 자료가 아니라 UN 인간개발 보고서 자료가 작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팔마 비율이라고 해서 그 비율은 156 중에서 거기도 28위. 그러니까 이게 현상을 알고 있고 경제 정책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수소차가 되면은 미세먼지도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자식 손자대에 가면 미세먼지가 좀 줄을 수는 있지만 그때는 뭐 자기도 안 살아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하겠죠. 근데 굉장히 좀 저는 대통령이 정치를 이렇게 자기는 도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것도 아니지만 경제는 거의 무지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난번에 그 기업인들 청와대에 불러다가 이 모임하고 청와대 뒷뜰 끌었지 않습니까? 텀블 하나씩 줘가지고. 그때 보면 탈원전에 대해서 이런 말도 꺼내지 말라고 딱 잘라버리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 마치 무슨 수소차 공장에 가고 경제 지원 행보를 하고 또 일부 언론들은 그래서 우리 인의가 바뀌었어요 해가지고 마치 바뀐 모습처럼 하고 하는데 제가 저런 모습 형식적인 아주 형식적인 근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정확한 자기의 진단과 자성 반성 이런 게 전제되지 않고 우리는 잘 가고 있다 문제없다. 그런데 수구 꼴통들이 이런 프레임을 걸어갖고 이렇게 비판한다. 근데 지금 어려운 거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운 건데 극복해 가는 거고 이미 보수 정권들이 경제를 잘못 운영해 와서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내가 안 고치면 누가 고치랴. 그게 촛불 정신이다. 지금 이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현상은 박근혜 정권보다 경제 성장률이 박근혜 정권 때는 경제 성장률이 세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평균에서 0.1%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1% 이상 떨어진 거니까 어차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업인 청와대 초청한 거는 좋다 이거예요. 뭐 안 한 것보다 낫지만은 그게 왜 신년 경제 특집 쇼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신년 경제 특집 쇼 같아요. 왜냐 재계 총수들을 대한상회 앞에 모여서 버스 타고 청와대 와서 그 한마디씩 하고 그 뻔한 얘기 다 조정된 거 얘기하고 그 답도 없잖아요. 앞으로 뭘 하겠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하기가 뭐가 어렵냐. 그리고 정부가 뭘 해줄까. 이거가 중요한데 그 얘기는 쏙 빠지고 그 미세먼지 좌우간 날에 또 총수도 데리고 또 날도 추웠어요. 추운 날에 거기 정원 어디예요? 정원 나가서 청와대 공원. 그 텀블러 하나씩 들고 그것도 다 연출된 거잖아요. 그게다 또 뭐 무슨 글도 박았더만요. 그거 뭐 그게 누구 작품입니까? 탁 작품이겠죠. 탁현민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도 바꾸고 정책실장도 바꾸고 많이 바꿔도 탁현민은 저렇게 못 바꾸는 게 지금 내용은 바뀌어진 거 없이 형식만 전시만 하고 이벤트만 쭉 꾸려온 거 갖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으니까 그 탁현민 함부로 지금 못 내보내는 거죠. 탁현민을 정책실장 시켜가 막 경제를 다 하라고 하든가. 그런데 기업인들도 지금 이렇게 비상대기 상황에 들어가야 될 건데 툭 하면 이 행사에 얼굴 내밀어라 저 행사에 얼굴 내밀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벌어진 이 하나 충격적인 일요.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대한항공하고 한진카를 꼭 집어가 국민연금으로
뭐 저기 조씨 일가 드러내고 네. 너들은 성질이 더러우니까 바꿔치기 하겠다. 제가 전번에 KCGI인가 무슨 구조 강성부 펀드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무슨 칼에 한진칼에 지주회사인 한진칼에다가 이 조씨 일가의 행태들 때문에 이게 저평가되었다. 그래서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사모으면서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한진 대한항공도 그렇죠. 사모고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가들 편들겠다 하면 그 중간에 어중간한 또 이렇게 이 좀 5% 6% 가진 사람들이 고 붙게 되고 정부가 여기 붙어라 안 붙으면 손본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고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이 대표적인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경영권 소유권을 경영권도 아니고 소유권을 뺐던다 하면 이게 사회주의지 이게 자본주의입니까? 그러니까 뭐 외국에도 기관투자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를 해요. 그 뭐 저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연금 사회주의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많이 경영 잘해라. 많이 벌어서 그렇지 배당 잘해라거나 그리고 경영 함부로 하면 우리가 감시한다. 이 주주 감시계 하나거든요. 그건 누구든지 다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누가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 전주 지역구인 사람이 해요. 그리고 국민연금 시시콜콜 지금 누가 다 관여해요? 청와대에서 다 해요 지금. 스튜어드 10이라고 얼마나 그렇죠. 그거 다 하니까 그 기관 투자자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한 600조 되고 가입 국민이 2천만 되는데 그걸 갖고 정상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그건 저는 반대할 수가 없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이 국민연금 지분이 너무 확대가 돼서 정치적인 배경으로 작용하면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한진그룹의 CEO가 저 조양호에서 저 대통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CEO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 CEO가 되네. 네, 물론 뭐 단순 투자 목적하고 경영 개입하는 거는 경영 개입으로 하는 지분은 이제 그 지분 보유도 하고 금감원에 보유하고 여러 가지 절차는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대한항공 지분이 국민연금 11.65%, 그 한진칼이 7.34%거든요. 그러니까 뜻맞는 기관 투자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강성부 펀드하고 모으면은 둘이 한 20% 접근하니까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국가 경제의 주요한 민간 그룹이 정부 주도로 넘어간다.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조양호 회장 일가가 잘못하고 탈법을 했으면 징역을 살리든 처벌을 하든 벌금을 때리든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 자극을 주는 정도로 끝내야지. 그렇죠. 경영 개선을 하라든지 투명한 경영을 하라든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기업 내놔라. 자, 강성부 펀드 앞세워. 저는 둘이 짜고 있는 줄 옛날부터 알았습니다. 전에도 우리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그래 앞세워서 한 놈은 개선시키겠다 하고 떠들고 막 공격하고 감사권 내놔라고. 정부는 나서서 이제 콕 집어서 저 두 회사에 스튜어드십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변경시키겠다고 백주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요. 이제 여기 한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마 마음에 안 드는 기업들을 차례대로 손을 봐서 저분들이 갖고 가서 마음에 드는 놈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나 지금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이사 연임 반대라든지 사회이사 선임이라든지 이 쉬운 것부터 하겠죠. 하지만은 자꾸 경영 참여를 좀 확대하가면은 이 좌우로 흔들 수 있는 거. 지금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81개입니다. 네, 5%가 300개가 돼요. 81개, 5%는 한 300개 되니까 그 주요한 그룹사들은 국민연금만 정부 영향력 있겠습니까? 사학연금도 있고 저기 각종 뭐 여러 가지 부를 만한 지방 뭐 공제회 뭐 이런 것들도 군인연금도 있고 정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데서 정말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 가입자들, 군인연금이면 군인연금 가입자들을 위해서 이익 극대화를 해서 투입하는 건 그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지금같이 정부가 모든 일을 해야 될 일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정부가 이 기업까지 경영까지 관여를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저는 이게 경영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을 노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영권 문제 같으면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 없이요. 뭐 KCGI가 나설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경영권에 대해서 정부가 법으로라도 개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투명한 경영이 목표가 아니라 소유권을 갖다가 박탈해서 네. 이전시키고자 하는데 그러면 문정권이 답해야 될 게 북한식의 국영 공영 기업으로 가고자 하느냐 아니면 A한테 뺏어가지고 B한테 던져주고 중간에 구전을 먹으려고 네. 하느냐. 과거에 보면 한국이 솔직히 말하면 멀쩡한 기업이 해체되고 아니면 네. 멀쩡한 기업이 좀 어려워지게 되었을 때 빼들어서 네. 그보다 못한 놈한테 새우한테 고래를 던져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과거에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IMF 빅딜 네. 정책을 했었어요. 네. 그때 뭐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도 개입이 됐었고 그때 이현재 그 금감원장 그때 강봉균 경제수석 청와대 경제수석 이런 분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조금 무리한 정책이 산업정책이긴 했지만 그 순수한 의도는 그때 뭐 우리가 이해해 줄 만했어요. 예를 들면은 삼성이 자동차를 시작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원가가 안 맞을 것 같고 기술도 늦어질 거니까 삼성 자동차는 저 대우한테 주자. 그리고 대우는 또 전자라든지 또 어려운 거 많으니까 그 전자 같은 거는 또 삼성에 주자. 또 반도체는 또 뭐 현대에 주자. 뭐 이런 식으로 빅딜을 했었어요. 근데 자유시장 경제에 좀 무리는 있지만은 그 순수한 의도는 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오늘날 지금 삼성그룹이 이렇게까지 경쟁력 있는 거는 그때 과감하게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를 털어버렸거든요. 예. 그때 김우중 회장이 대우가 왜 망했냐. 빅딜이면은 내놓을 걸 빨리 내놔야 되는데 대우전자 같은 거 누적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동차 그거 다 숨겨놓고 새로운 돈 내놔라고 삼성이나 저 현대에다가 우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어대로 안 가서 김우중 회장 망했거든요. 그래서 재계의 자율성이나 기업의 성취욕, 기업 마인드 이런 걸 살리는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같이 관치, 재벌 손보기 이런 거로 해서 이렇게 스튜어드 코드를 자칫하면 악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걱정이죠. 네. 자, 그런데 겉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이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고 신년사도 무슨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고 또 15일 날은 재벌 총수 벤처기업인 중소기업 다 불러서 간담회를 하고 엄청 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총리는 삼성 가고 또 홍남기 무슨 부총리는 기업인들 또 만나고. 그런데 기업이 면담하기 전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로 이 법무부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인 단체는 이걸 했을 때 한국의 지금 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기업의 경영권, 소유권에 대한 이런 흔드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을 할 수 없다라고 제고해달라 했는데 겉으로는 기업인 불러가지고 웃고 무슨 커피 팀블러 들고 청와대 후원을 거니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전날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려고 지금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이중적 행보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도 내 마음대로 간다. 탈원전은 그날 건의를 했는데도 밀어붙이겠다. 그 상법 개정안도 그것도 자꾸 그 노조나 그 외국계 기업 사냥꾼들을 위험에 기업인들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거를 하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집중투표제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 도입한다는 건 기업인들한테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기업인들 간담회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소득주도 성장,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그거 좀 늦춰라. 지역별로 좀 차등화해줘라.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좀 탄력적으로 해줘라. 그거 가장 중요한데 그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거는 술 먹고 운전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말 같아요. 참 웃기는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지금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기본 깔 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보여주기식 어디 총리도 어디 가고 어제 경제부총리도 또 어디 가서 했는데 뭐 건의한 거는 하나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냥 행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문 대통령도 현대차를 갔으면 그런 얘기도 했어요. 혁신이 뭐 즐거운 혁신이어야 된다. 혁신은 즐거워야 된다.
혁신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고통스러운 혁신은요, 자기 살가죽을 뜯어내는 게 그 가죽 혁자잖아요. 그 뜯어내는 게 혁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혁신이 즐거워야죠? 껍질을 새로 바꾼다 뜯어. 그렇죠. 혁신을 바로 바꾸니까 어마어마한 게 피눈물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극복해야 되는 게 혁신인데 혁신은 즐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규제 샌드박스 뭐 도입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샌드박스라니까 아 이게 바닷가 모래사장이다. 모래사장에서 해수욕장 가면 즐거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통과 인내를 쓰면서 반대편 얘기를 극복해 가면서 정부와 기업이 한 손을 잡고 건너가야 될 그 터널이 혁신이라는 터널인데 그거를 혁신은 즐거워야 된다.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통령이 거의 전무후무한 전제군주처럼 이렇게 처신하는 나라에서 그 사람의 지금 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지금 대한민국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지향한다면서 개방 경제를 지향하고 이런다면서 실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제관은 그야말로 국가주도 경제, 그렇죠. 국가주도 사회주의 경제. 어떻게 보면 이 차베스나 마두로처럼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걸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경제학 원론조차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시험 치면 5점도 못 받을 것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모르고 밑에서 보고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본인이 그냥 누가 주입시킨 좌파적 경제 관점을 머릿속에 이게 맞다라고 다른 자기의 정치 의식과 이렇게 맞추어서 정해놓고 그냥 거기에 이제 밑에서 구미에 맞게 계속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때 조선이나 자동차에 물 들어온다 말을 못하는 거죠. 물 들어올 때 노조 대학생을 불러서 물어봐도 그 요즘 자동차 조선에 안 좋다는 걸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아까도 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득 불평도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거 청와대발 문재인발 가짜 뉴스거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경제 발전 국가 중에 우리가 가장 높다. 이것도 문재인발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또 한국의 청년 고용률이 크게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 뉴스의 발원지가 주로 경제 쪽에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나오는 가짜 뉴스가 많은데 그 현대자동차 가서도 한 얘기가 있어요. 수소차 미래 비전을 얘기하고 수소차 홍보 모델 한다고 해서 현대자동차 주가는 지금 잔뜩 올랐는데 어제 혹을 하나 붙여놓고 왔어요. 뭐냐면 광주형 일자리 있잖아요. 그 현대차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받다 그랬어요. 그럼 현대차가 일자리 월급을 잔뜩 올려줘라는 거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조건으로는 가면은 큰일 나거든요. 노조 요구를 다 받아들여 주니까 큰일 나는데 그 정몽구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그 탈모가 좀 심하다던데 제가 보기에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빠지지 않을까.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공장에 한번 가지고 저것도 민노총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노총이. 근데 저거가 거기 고용해서 월급 작게 받는 게 아니라 고용 실제 하고 싶은 사람은 제발 우리 광주형 일자리에 좀 우리 아들 보내고 싶다. 연봉 3,500이 작냐. 또 광주시에서 복지도 별도로 해준다더라. 하고 싶은데 1억씩 받아 쳐먹는 놈들이 저거가 나중에 이제 이런 작은 일자리들이 이렇게 임금이 낮은 일자리들이 확산되면 저거 월급 받고 있는데 지장이 있고 또 올리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그거 방해하고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광주형 일자리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저는 민노총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노조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회사가 되게 해야 된다. 거기 안 하면은 군산에라도 가야 되지 않냐. 군산은 기존에 시설이 있잖아요. 주행공장. 그렇게라도 설득할 때는 설득해야 되는데 기업만 그냥 뒤통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은 수소차 주가 때문에 주가 올라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머리가 꽤 나쁘다. 바가지 쓰게 생겼어요. 말을 안 들으면은 또 언제 우리나라 기업은 누구든지 부르면은 감옥 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장위를 지금 걷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차라리 감옥을 보내면 되는데 지금 이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은 차라리 그분 요즘 듣자니까 거식증 걸렸대요. 거식증. 미국의 병원에 누워 있답니다. 왜? 회사가 뺏길까봐 지금 노심초사하니까. 그런데 차라리 감옥에 가서 날 좀 몇 년 살리지. 회사를 뺏어먹냐.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어제 문재인이 현대차를 간 게 예. 가격으로 따지면 몇 조를 예? 노조한테 내놔라 뭐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예. 그러니까 수소차 투자하는 거는 10년, 20년 후의 일이고 예.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 예. 수소차 대중화가 임박하고 2025년이면 차 가격의 절반이다. 2025년이면요. 6년 뒤인데 만약에 그때 수소차가 대중화되고 차 가격이 절반이 되면 내 양손에 장을 찢어버리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술로는 수소차 한 대 하는데 전기 에너지가 오히려 전기차 2세대 정도의 또 기존 에너지가 든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술은 아직 멀은 거죠. 전기차도 네. 지금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벌써 완료됐는데 10년이 넘도록 대중화가 못 되고 있는데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기차가 가진 한계도 있는 거고 또 전기차가 가진 한계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기술, 배터리를 작게 하고 오랫동안 충전하고 또 충전소를 주유소처럼 곳곳에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전기차를 택하지 않고 전부 오일차, 가스차를 택하는 건데 그럼 수소가 나온다면 이것이 상용화 되려면 30년, 50년, 10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고 상용화 안 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런 황당한 소리라는 것도 그렇고 자, 지금 이제 폭탄이 터지고 있다. 가계비 시한 폭탄이 지하계층부터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 지금 이 뭡니까? 이 저축은행, 뭐 이금융권, 여기에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한 20%가 사고가 연체가 되고 있대요. 그런데 그 돈이 80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 1,500 몇십, 한 조금 넘는 돈 중에 1,500조. 1,500조. 예, 그런 중에서 지금 일단 80조는 무조건 사고가 나는 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축은행이 지금 이제 좀 더 몰려가면 지난번에 저축은행이 집단 부도가 났던 것처럼 저축은행이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고 특히 지금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9.6%까지 올라가 가지고 1년 사이에 1.2%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축은행이 전부 위기를 느껴가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제 저축은행에서도 돈을 못 빌리는 신용도가 좀 약한 서민들은 사채 시장까지 가고 있다는데 지금 이게 징조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면 오늘 아침 매일경제 보면 서울 직거래가 절반 뚝 떨어졌는데 부동산 중개업소가 개업하는 것보다 폐업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실물 경제를 그냥 막아놓은 그가 원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1998년 외환위기 때는 외환이 일시적인 고갈로 위기가 왔거든요. 달러가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는 금융위기였어요. 미국발. 네, 미국발 금융. 외국에서 금융이 돈이 안 돌아가지고 위기가 왔어요. 근데 지금 위기는 뭐냐면 실물 경제의 위기예요. 실물 경제. 총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를 잘못된 정책을 끌어와가지고 밑바닥 경제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소득이 지난해도 제일 어려워진 게 맨 밑에 계층하고 그 위에 차상위 계층들이 어려워졌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 소득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있는 사람이 지금 더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대출이나 모든 걸 지금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거래도 안 되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저축은행에다가 너희들 금리를 어느 정도 이상 받지 마라. 대출금리 받지 마라.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더 이상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못 받으니까 심사를 또 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저축은행까지 간 사람들도 서민인데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사채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데 제가 보면 이거는 정부가 자초한 거다. 그 중에서도 이 부동산 대책, 서울 강남 쪽을 잡는다고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는 한 70%까지 때렸거든요. 이게 이현재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민 궁핍화 정책이라고 했어요.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국민 궁핍화 정책. 그러니까 양도세를 막아놓으니까 아무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또
가둬놓고 지금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때리거든요. 이거는 저는요, 수족관에다가 미꾸라지 넣어놓고 거기다 소금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옛날에 예,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무슨 뭐 종속 이론 같은데 보면 근린 궁피파 정책이라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근처부터 궁핍하게 된다. 지금 보세요. 서울 수도권부터 궁핍 정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복덕방 하던 사람들이 지금 폐업을 월세도 못 낸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무슨 투잡을 뛰거나 대리운전하고 이러는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있던 부동산들이 지금 전 세계 부동산이 심상찮아요. 네. 네. 런던, 홍콩, 네. 시드니, 밴쿠버, 네. 무슨 이 빈 이런 아주 핫 플레이스들이 지금 부동산이 다 무너지고 있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홍콩의 부동산 우려가 심각해서 리카이신 같은 홍콩 최고 부자는 지금 부동산 다 처분하고 부동산 투기 조심해라고 절대 살라고 하는 그런 이유의 부동산 외에는 보유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할 뿐이지 지금 이 부동산발 한국의 이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정권이 뭘 할 것인가. 자, 그때도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위기 대응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할 건가요? 사회주의로 할 건가요? 네, 우리 개인의 재산의 한 85%가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그거를 그냥 겨울왕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리고 또 부동산에 관련된 이사 가야지 이사 간 날 동네에 전화해서 짜장면도 시켜 먹고 도배하는 사람도 오고 청소하는 사람도 오고 가전제품도 사고 이렇게 해서 이 경기가 바닥 경기가 좀 일어나잖아요. 세탁소도 찾아오고 신문도 새로 끊고 보고 하여튼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꽉 막아 놓으니까 그리고요. 건설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 김수현 정책실장 집이 우리 동네 집 앞 동네인데 그거 지금 재건축해요. 재건축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아침에 가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가더라고요. 나 그 공사 현장이 그렇게 일꾼이 많은지 몰랐어요. 공사 현장이 제일 건설 현장이 원래 저기 한밭집부터 뭐 노무자부터 새벽 5시부터 지하철에 내려서 쫙 걸어가는데 고용 창출률이 제일 높아요. 나 그러고 보고 이 건설이 정말 일자리에 중요하구나. 그 김수현 정책실장 집은 이제 재건축 초과 환수제를 싹 피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그 서울이나 이런 데 헌 아파트들은 30년, 40년이 돼도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너 지금 시세가 옛날보다 10억 올랐으면은 반 내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쓸데없는 대책, 진짜 뭐 부동산을 잡겠다는 취지는 좋죠. 하지만은 그거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서울 강남이나 이 부촌을 잡는 게 아니라 수도권 외곽 또 지방 부동산, 지방을 완전히 그냥 망쳐놓았다. 이렇게 해서 지방 경기가 그것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경기는 정말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현재 총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경제가 IMF 위기보다 더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각자 살 길은 각자 도생밖에 없다. 각자 살 길 찾아서 튀어라. 불났을 때 튀는 것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또 중요하게 잘 체크해야 될 거는 덤성덤성하는 게 있어요. 저거들 뒤에 완공되는 거. 지금 서부 경남에 김경수 등 뭐 자기들 텃밭이 돼가고 있다 생각해가 거기에 KTX 놓는 거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한다고 그러고 또 이번에 신도시 발표하면서 했던 그 뭡니까? 이 GTX B 노선 그것도 예타를 면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예비 타당성을 갖다가 면제시킨다. 아니 그런 거를 한 개 하면 국가돈 수십조가 들어가는 일을 예비 타당성을 면제시키고 한다.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 피지블 스타디라고 그걸 해서 실제로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공사비가 합당하냐, 또 집안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상이 없느냐, 이걸 안 하고 해서는 되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몇 조, 수십조 들어가는 예산, 그거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앞으로 경제성이 있는지, 과거에 지방 공항들을, 그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이 완공되니까 수요가 없어서, 뭐, 강원도 양양공항 같은 데는
활주로에다 고추 말렸잖아요. 거기다가 고추 말리고 마늘 만들고 사람이 하루 종일 가도 안 와서 그럴 정도였는데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국가 기관 산업을 한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죠? 그 다음에 또 황당한 소리는 시속 400km짜리 고속철을 만들겠다는데 한국이 무슨 러시아,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여기서 저기 가는데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는 나라도 아니고 그냥 시속 400km면 탔다 하면 화장실 안 갔다 오면 내리겠네요. 부산까지. 그렇죠. 화장실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는 헛짓거리를 하는 거 보면 어떤 거는 너무 꼼꼼하게 저 민노총이나 또 이 빨간 머리를 가진 학자들 쪽에 이렇게 몰두해서 타리고 또 진짜 돈 쓰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수소차나 이 400km 시속 400km 전철이나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뭐 GTX나 또 무슨 이 서부 경남에 가는 뭐 KTX나 이런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막 해줘 버리겠다. 자, 내 뒤에 올라오면 죽어라 이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표만 의식한 거 하지 말고 저는 SOC 중에서 제일 SOC를 저는 반대를 안 해요. 일단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인천공항 할 때 다 반대했거든요. 그거 뭐 북한하고 가깝고 안개만 있겠는데 뭐하러 하냐. 근데 지금 인천공항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KTX 경부선 뭐 잘했고 우리 SOC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좀 반대하는데 요즘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왜? 저런 거 안 하고 54조나 다 흔적도 없이 도둑질 해먹는 것보다는 도둑질 좀 해먹더라도 흔적이 남고 공사하는 사람이나 있으면 좀 낫지 않겠나. 그렇죠. 하도 이상하게 도둑질 해먹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는.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 54조 쓴 거를 물론 뭐 좋은 데도 썼겠습니다만은 그 4대강 예산보다 몇 배가 되는데 4대강 그래도 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별로 타는 사람은 없죠. 그래도 옛날에 도로는 있습니다. 옛날에 5월, 6월 달에 우리 양수기 보내기 운동, 뭐 홍수인데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그럼 뭐 환경은 어떠든지 몰라도 일단 긍정적이 있거든요. 저는 SOC 중에 제일 급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국도 중에 우리나라 도로 중에 1호인데 한남대교부터 저 고속도로나 좀 제대로 좀 뚫리게 해야 돼요. 저거 1년 내내 막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입구부터 막히잖아요. 네, 그걸 지하로 하든지 2층으로 하든지. 옛날에 정주영 회장은 2층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우선 급한 것부터 좀 해야지. 지방 가면은 차 한 대도 없는데 막 4차선 막 120km씩 달리는 도로가 많아요. 그런 거 불급한 거부터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태양광을 허가해준 대가로 뇌물로 잔챙이들 한전 전현직 간부 13명이 기소돼서 4명이 구속됐어요.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권이 지금 저수지 위에 태양광을 이렇게 나아가 엊그제는 산불이 났는데 저수지에서 물을 떨라니 태양광 때문에 헬리콥터에 빛이 반사돼서 물을 제대로 못 떴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저수지 위에는 하지 마라 하고 꼬리를 살 자르면서 잔챙이를 몇 명 집어넣으면서 이제 비리를 시간 많이 남았을 때 다 정리를 하고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요. 이 태양광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한전 간부가 해주고 안 해주고 허가권을 가지고 뇌물 주고받고 이게 진짜로 조사하면 지금 전국의 태양광 사업 중에 뭐 제가 볼 때 한 3분의 1은 깜빵까지 뭐 수자원 개발공사부터 또 서울시 관련된 그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그 다 그쪽 계통 아니에요. 옛날에 다 운동권하고 저 박원순 시장하고 그 선거 운동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게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그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한 거 재고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 산 허리 깎아가지고 태양에너지 하는다는 건 넌센스다. 이런 송영길 의원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상식이 거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죠. 이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 어차피 지돈 하나도 안 들고 은행에 대출 받아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놈들이 뇌물이나 실컷 미겨서 적당히 해보자 백 쓰고 그렇게 가는 게 이 태양광 사업의 지금 본질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이 되려는 정부라고 평론이 하나 실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행정이나 문자를 다 독점해가지고 법과 제도를 빌어가지고 신처럼 군림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거죠. 신처럼 하려면은 진짜 할 걸 하고 안 할 게 안 하는 신이 돼야 되는데 이 신은
제대로 된 신이 아니라 잡신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망하는 잡신이니까 문제죠. 제대로 된 그 신이면 우리가 많이 추앙하는 그런 이 종교의 신이면 저렇게 함부로 일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정부의 신은 모든 일을 다 개입해서 망쳐놓는 거. 이게 잘못된 신이라는데, 그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무위이치라고. 무위. 하지 않는 걸로 치, 다스려 치자. 하지 않는 게 다스리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얘기한 게 북극성 리더십을 얘기했어요. 북극성. 북극성 같이 하늘의 별이 움직이지 않고 또 이 통수를 컨트롤하는 리더십.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리더십은 북극성 리더십이 아니라 문 리더십. 달. 달은 지구하고 태양 따라다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딱 중심을 못 잡고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 경제나 정치나 모든 게 좀 꼬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집신 리더십이라 하겠습니다. 집신이라는 게 여러 개 꾸러미로 서울 가려면 집신을 몇십 개 꾸러미로 들고 다니다가 하루 신고 버리고 하루 내일이 없는 정권 집신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생방으로 가야 될 윤앤 황의 레드문 라이징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로 생방이 아니라 이제 녹화 방송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 나왔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